1994년도 때 있었던 백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연구비 지원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겁니다. 이게 당시에 중국 사람 한 명 평균 연봉의 500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500명 몫을 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배터리랑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많이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인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고급 인재를 유치를 하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닷컴버브 이후에 미국에서 놀고 있던 많은 테크 엔지니어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으로 아직까지 넘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술적으로 뭔가 방향성을 못 갖고 있던 그런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이때 이제 AI 특허가 무려 세계 점유율의 한 19%를 차지할 수 있는 굉장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이제 계획이 만인 계획입니다. 더 이상 해외 인재를 많이 데려오는 것보다는 중국 내에도 좋은 대학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서 인재 양성을 해서 중국 내 기업들을 만들어 가자. 이게 이제 만인 계획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좀 빠르게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를 인재 육성의 원인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백인 계획, 천인 계획,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있었던 만인 계획까지 여러 가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재를 양성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예전에 전기차, 배터리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올 구정이었죠. 딥시크 사태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태죠. 네,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특히나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었고요. 더군다나 또 오픈 AI라든지 기존에 또 LLM 기반으로 했던 그런 이제 빅테크와 그리고 이제 AI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인데 사실 그 부분은 중국이 한 30년 가량 준비를 해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하면서 정부 주도로 그리고 혹은 관과 기업과 대학이 함께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게 단시간에 결과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장기간으로 두고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만약에 인재 육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배워서 딴 데 가서 써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줬는데 미국 가서 쓰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삼성맨 이야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장학금 받아서 이제 근데 그때도 이제 여기서 해갖고 LG 가서 기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 시계를 갖고선 하지 않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중국에서는 사실 예전에 국비장학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비장학생처럼 정부에서 해외로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거기서 중국으로 바로 돌아온다기보다는 거기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현지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또 현지에 있는 기업에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그 기업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사업을 잘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현장 학습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중국 본토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뭐를 보면 좀 알 수 있냐면요. 중국 유학생들의 출국과 귀국에 대한 그런 지표를 보면 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중국 유학생들의 출국과 그리고 중국 본토로 귀국하는 학생들의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한 6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7만 명이네요. 17만 명 가량 이제 유학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한 6만 명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시작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90년대 때 이제 백인 계획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수준이었다가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10,000명 단위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 제가 가져온 거는 금융위기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제 중국에서 인재들을 많이 유학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17만 명이었던 이제 유학생 숫자가 2019년이 되면 70만 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70만 명이 넘어섰다가 2020년이 되면 갑자기 45만 명으로 확 줄어요. 저 때는 국경을 닫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확 줄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으로 돌아온 유학생 숫자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가 이때 처음으로 역전이 됩니다. 근데 역전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중국의 만인 계획이 힘을 얻으면서 만인 계획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산업에 대한 굉장한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66만 명이 나갔지만 들어오는 숫자는 100만 명입니다. 네. 중국 인구가 많다 하지만 네. 유학생이 70만 명이 나가고 100만 명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쪽으로 많이 유학을 갔느냐 보니까 확실히 테크가 많습니다. 네. 경영도 많고 그런데 테크 분야가 가장 많고요. 이들이 대부분이 갔던 거는 STEM이죠.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게 뭐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S가 사이언스고요. 네. E가 엔지니어고 그리고 이제 T가 테크 그리고 M이 매스매틱 수학입니다. 네.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학을 갔던 건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뭐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기업들 취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귀국하는 그 인재 숫자에는 네. 이제 바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서 이제 회사 현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일한다든지? 돌아왔던 숫자까지 다 포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올해 2024년도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는 돌아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나간 숫자가 많았다면 네. 이제 배우고 돌아오는 숫자가 더 많네요.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게 유학생 숫자가 늘어나는 추이는 네. 증가율은 생각보다 좀 줄어들 거고요. 이제 다시 귀국하는 그런 숫자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만인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내 학교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북경대라든지 뭐 칭화대라든지 이런 대학교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굳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배우기보다는 중국 자국 내에서 이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이들을 기술 인재로 키우고 네. 산업으로 투입하는 방식까지도 이제는 만들어줄 수 있는 생태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는지 그 만인 계획, 천인 계획 뭐였죠? 백인 계획. 네. 그것까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하나 그러면 좀 자세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표 바로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은 1994년도 때 있었던 백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100명의 인재를 양성을 해서 이제 1000명을 처음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과학원에서 이렇게 주도로 이루어졌었고요. 이때 당시 연구비 지원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겁니다. 네. 200만 위안이라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현재 약 한 4억 원인데 이게 당시에 중국 사람 한 명 평균 연봉의 500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연봉의 500배를 연구비로 준다? 네. 와.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한 사람이 500명 몫을 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와. 그 인재를 매년 100명씩 10년 동안 1000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계획보다 2배가 더 많은 2145명이 양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신소재, 생명과학, 기초물리학 이쪽에서 이제 많이 했었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배터리랑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많이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배터리가 왜 잘해? 라고 할 때 다들 이해를 못 하는데 소재를 그렇게 했군요. 그렇죠. 백인 계획 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2008년부터 있었던 게 천인 계획입니다. 네. 천인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고급 인재를 유치를 하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해외에 나가는 유학생들도 많이 뽑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적을 막론하고 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해외 인재를 다 데려오는 게 천인 계획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정착금이 1인당 100만 위안 갑자기 좀 줄어든 것 같잖아요. 네. 이게 약 2억 원을 지금 연봉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 의료, 특혜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요게 한 7, 8억 정도 돼서 총 한 10억 가까운 그런 지원금을 주는 걸로 천인 계획을 많이 그때 당시에 유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죠.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다들 힘들어할 때 10억을 준다? 가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많이 넘어간 게 뭐냐면요. 네. 그 닷컴 버블 이후에 미국에서 놀고 있던 많은 그 테크 엔지니어들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으로 아직까지 넘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술적으로 뭔가 방향성을 못 갖고 있던 그런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네. 우리 4차 산업이라고 하면 2010년대 중반부터 사실 태동이 되긴 했지만 연구 자체는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로 했던 거는 반도체, 네. 그리고 AI 양자 기술,
항공 우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AI 특허가 무려 세계 점유율의 한 19%를 차지할 수 있는 굉장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뭐 기업이라고 하면 화웨이 같은 게 있겠죠. 네. 화웨이 이제 5G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천인 계획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이제 계획이 이제 만인 계획입니다. 만인 계획은 2012년부터 또 약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인재 양성입니다. 더 이상 해외 인재를 많이 데려오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인재 양성을 해서 네. 그 중국 내에도 좋은 대학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서 인재 양성을 해서 중국 내 기업들을 만들어 가자. 이게 이제 만인 계획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제조, 이제 스마트 팩토리죠. 그리고 빅데이터, 에너지 기술 같은 게 지금 많이 주요 목표로 있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10,000명입니다. 이게 100인 계획, 1000인 계획, 만인 계획은 아까 이제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의 그런 이제 기술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00명의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인재도 같이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굉장히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돈을 워낙 이렇게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된 거 아니야 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나쁜 짓도 했고요. 네. 그리고 노력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현재 중국의 기술력은 요 세 개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인 계획의 지원 규모가 거의 4억 원. 뭐 네. 1000인 계획 무슨 물론 혜택 다 합치면 10억 원 된다고 하지만 지원 금액은 거의 2억 원. 그다음에 만인 계획은 지원 금액이 1억 원. 조금씩 가면서 금액이 낮아지긴 하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가 딱 혜택은 처음 나왔을 때 혜택은 항상 처음 나왔을 때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뒤에는 조금씩 주거든. 조금씩 줄여. 카드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별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중에서 제일 익숙한 건 사실 천인 계획일 거예요. 네. 천인 계획에서 많은 기업들이 나왔고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천인 계획의 인재들을 많이 양성을 하면서 네. 그들을 통해서 지금 발전이 됐던 기업들인데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이두입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로빈 리라고 하는 뉴욕 주립대 박사 출신의 이 사람이 창립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인계획 관련된 인재는 왕하이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MS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2010년도 때 귀국을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이제 주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생성형 AI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관련된 걸 지금 왕하이펑이 주로 많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바이두의 뭐 AI 플랫폼 점유율은 한 전 세계 19%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약간 중국판 제프리 힌튼 교수 같은 인물이겠네요. 맞아요. 네. 딱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유명한 건 알리바바죠. 알리바바는 99년에 만들어졌고 마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수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아니지만 천인계의 연계 인재인 마이클 야오라고 하는 분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MIT 교수를 하고 있다가요. 네. 2011년도 때 천인계획의 일환으로 칭화대 AI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표에서 봤던 뭐 2억 원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알 수 없기는 한데 이때 이제 뭐 만들었던 게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거였지만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좀 많이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정페이가 만들었잖아요. 네. 런정페이 역시도 뭐 인민해방군 출신이기 때문에 뭐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즈청이라고 하는 독일 지멘스사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을 네. 2015년에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5G 안테나 기술을 개발을 하고 2020년 당시에 전 세계에 3,400건의 네. 이제 5G 관련된 특허를 가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의 글로벌 28%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10년도 때 구글에서 영입한 장샤오룽 네.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뭐 레이주는 뭐 자국에서만 공부를 했지만 린빈 같은 사람을 MS에서 영입을 하면서 네. 최근에 이제 뭐 IoT 생태계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DJI 역시도 보시면은
이제 DJI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드론을 많이 팔고 있는 회사잖아요. 거의 시장 점유율 7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왕타오 같은 경우는 홍콩 과기대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루디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나다의 UAV 연구소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DJI의 인기 제품이었던 뭐 팬텀 이런 것도 네. 만들어내고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은 전 세계 시장의 74%를 점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로를 했던 게 이 루디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인물들이 해외에 나가서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야, 우리가 열심히 공부시켰더니 이제 해외 나가서 뭐 거기서 돈 벌어다 주고 뭐 네. 중국에는 별 도움도 안 되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쵸. 결국 그 인물들이 거기서 기술을 배워와서 중국의 기술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네요. 네. 근데 우리 류종훈 기자는 자동차에 엄청 완전 전문이. 아니 학회에도 위원으로 가 있죠. 그다음 지금 정부 부처에도 가 있죠 지금. 정부 산하 연구 뭐 학회 뭐 연구 연구 학회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그 정도로 자동차에 정말 전문가인데 혹시 그 천인 계획이 중국 자동차 지금 전기차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쪽에도 좀 영향 미쳤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웨이샤오리라고 하는 니오, 네. 리오토, 샤오퐁 요 이제 3대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회사에도 보면은 천인기획 출신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천인기획 출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마트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대중화시킨 브랜드는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 출신들도 여기 되게 많이 가 있거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샤오펑에 가 있는 이제 그 엑스파일럿을 만들었던 그 모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출신이고 뭐 여러 지금 뭐 많이들 안 알려져 있겠는데 니오에도 테슬라 출신들이 지금 많이 가 있고요. 네.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BMW 출신이 가 있습니다. 그 출신이라는 게 그분들 다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천인 계획 인물들이었는데 테슬라 갔다가 다시 샤오펑 갔다 이 말씀이시죠? 뭐 네네 샤오펑이랑 그 니오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천인계획 출신이고 리오토는 뭐 그런 천인계획 출신들 연구원들도 많지만 가장 핵심 그 인재는 천인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네. 중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인재를 전체를 영입을 한다라고 그랬었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BMW의 i3, i8에 들어갔던 네. 그 EREV 기술이 있습니다. i8은 PHEV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i3 같은 경우에는 EREV라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거든요. 네. 그게 차가 작다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못 갈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발전기, 엔진을 발전기로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EREV 기술을 그때 처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대중화시켰던 그런 차량인데 그 사람이 지금 리오토의 파워트레인 관련돼서 이제 총책임자로 가 있고. 그렇군요. 네, 리오토는 많은 분들이 전기차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전기차 브랜드는 맞습니다만 네.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EREV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리오토의 실질적인 전동화 파워트레인 기술은 BMW의 기술이 그대로 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물들이 지금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워낙 유명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의 가장 뭐 발전을 많이 했던 거는 네. 2차 세계대전. 이때 당시에 이제 전쟁 같은 거를 준비를 하면서 군수 기술을 하려면은 네.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과학기술 개발이 산업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계속 세계 1등이에요, 지금. 네. 계속 세계 1등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인재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2차 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TW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뭐 훈련 내 산업이라고도 지금 우리나라 말로 돌리면 뭐 많이 좀 해석을 할 수 있긴 한데 네. 쉬운 예로 들자면 이제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숙련공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목적 자체는 군수품 생산 효율화를 많이 높이기 위한 거였죠. 그때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0년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는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자동차 네. 뭐 이런 이제 제조업에서 많이 연결이 되면서 그들의 이제 숙련도를 높이고 생산 효율을 높였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보시면은 175만 명의 숙련공이 양성이 됐고요. 네. 이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25%가량 증가를 했고 포드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제 뭐 차량 생산량이 1000대에서 2500대로 늘었다. 그리고 이제 뭐 GM과 포드의 자동차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포드의 사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만 딱 간다고 무조건 생산성이 높아지냐? 그게 아니라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숙련공들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이니까 단순 반복 작업이 많았잖아요. 근데 3차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IT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잖아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보시면은 고급 기술 인력을 유입을 하고 정부 산업의 성장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보시면 실리콘밸리 창업자 여기에 이제 H1B 소지자를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기술 인재용 비자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네.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끌어당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왜 이 비자가 생겼냐면요. 기업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자국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들도 많이 영입을 해서 네. 이제 여기에 우리는 그 IT 산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좀 그거를 유치를 할 수 있는 비자를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이게 생겨났고 그 결과로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280만 명 가량의 지금 이런 IT 인재가 나타났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대한 사실은 수혜를 제일 많이 봤어요. 1990년도 때 매출이 8억 달러에서 2000년도 때 230억 달러로 굉장하게 지금 한 40배 정도, 30배 정도 네.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하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IIRR이라고 하는 국가 AI 연구자원 프로젝트가 좀 가장 유명합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지금 연간 약 10만 명 가량의 AI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또 큰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이제 산업별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차근차근 오면서 네. 인재 양성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의 그런 뭐 기술 그리고 경제 산업적으로 사실 뭐 글로벌 패권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중국에서 봤던 것처럼 네. 물론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잘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잘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 것도 맞지만 네네. 그러면 혼자 성장시키냐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어디선가 구해 와야 되는데 그럼 네. 그 인재가 있어야 구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있어야 구해 올 수 있는 풀을 만들어 준 건 국가의 측면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네.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참, 이제 뭐 네. 이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서도 많이 했지만 사실 기업 주도로도 한 게 많아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코딩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했었고 돈도 많이 줬고요. 네.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지금 유명하잖아요. 이들이 많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여기에 맞는 보상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연봉뿐만이 아니라 스톡 옵션이라든지 지분도 주면서 그런 기술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네. 위해서 우리 기업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 지금 많은 보호막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 전에 좀 다른 국가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나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일본이랑 네. 이스라엘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15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세계 3위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기술 인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일본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사실은 소재 부품 산업, 그렇죠. 네. 또 이제 기초과학 영역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인재 양성을 했던 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어졌기 때문에 2000년대가 통으로 날아가도 네. 그렇게 지금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정부 주도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은 특이하게 뭐 전쟁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군사랑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건 표를 또 따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군사 기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제일 유명한 게 탈피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특수부대 이름이에요. 네. 탈피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대라고 하는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리나라로 지금 서울대 같은 학교죠. 네. 그런 대학에 있는 학사와 그리고 군사 훈련을 병행을 하면서 이들은 주로 이제 해킹도 하고요. IT 관련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나와서 뭘 하냐? 네.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나오면은 군대 나오면 그건 그냥 이제 술자리에서 썰 풀기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아니 장교 나오면은 이제 장교들 보통 뭐 유통 많이 가요. 네. 많이 땡기거든요. 유통 뭐 금융권 많이 가는데 이들은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해서 이들이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또 8200 부대도 유명한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여기가 이제 해커죠. 뭐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얼마 전에 되게 이슈가 됐었던 게 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8200 부대에 있었던 인물이
나와서 네. 책을 썼는데 네.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하고 너무나도 일치해서 이 사람이 그 부대 출신인가? 라고 하는 게 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 그 책을 통해서 8200 부대가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 타겟 추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맞아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네.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일 가능성, 하마스 부대원일 가능성을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판별해주고 네. 그럼 그게 맞다고 하면 그쪽 공격하고 요걸 했던 게 8200 부대더라고요. 맞아요. 그 8200 부대 거기죠? 맞습니다. 네. 이걸 8200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히나 커들을 많이 양성을 했고 여기서 나온 이제 인물들도 대부분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창업을 해요, 나오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만든 회사들 중에 보면 모비라이도 있고요. 뭐 여러 회사들이 네. 있는데 그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군사 기반을 해서 이제 기존의 테크 대학들과 함께 양성을 해서 그들을 스타트업을 만들고 이 스타트업을 이제 해외에 팔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기술을 팔거나 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200 부대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아까 또 뭐 잠깐 보시면 맘다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항공 우주 기술 전문 이제 그 부대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서도 이제 국방 수출 90억 달러에 기여하는 굉장히 또 큰 경제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한국 네. 한번 가보죠. 우리나라는 참 요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어디 갑니까? 의대를 가고 싶어 하죠. 네.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되게 충격적으로 봤던 게 2025학년도 그냥 작년 수능이잖아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몇 명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 의대 갔어요. 100명이었나 그랬는데 그 최상위권 1%에 있는 네. 학생들이 전부 다 의대를 갔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추세가 매년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들이 왜 의대를 가느냐? 네. 그리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했을 때 돈 많이 벌어서 그렇죠. 네. 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취재를 했던 건데 일단은 보시면 이제 국가별 대입시험 최상위층, 최상위권 진학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네. 한국은 1순위로 의대를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 다음번 티어의 이제 학생들이 컴퓨터 공학을 갑니다. STEM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언스, 테크,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네. 관련된 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학 관련된 진학률은 12%, 의대 진학률은 68%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득 그리고 이제 네. 사회적 신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라고 하면 다들 좀 오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많이 간다고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가는 거는 컴퓨터 과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자공학이고 이 공과대학 진학률이 47%에 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라고 했더니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술주도 경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들을 좀 공대로 많이들 끄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과학 기계공학이고 이제 공학대 출신 그 진학률이 네. 39%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역시도 보면 실리콘밸리 문화, 창업 기회 이런 게 많아서 그런데 근데 많이들 궁금하시는 건 그러면은 연봉 얼마 받아? 네.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네. 제가 이번에 한번 알아와 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위에 출처를 다 써놨습니다. 한국은 보건복지부, 중국은 교육부, 이제 미국 같은 US, BLS 쪽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따온 건데 네.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한 34,800불 정도 된다고 하고요. 중국이 지금 최근에 이게 아마 직장인일 거예요. 직장인이라서 높게 나온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3,000불 정도 됩니다. 의사 평균 연봉이 이제 달러로 따졌을 때 한 88,000불 그리고 이제 중국이 117,000불 그리고 네. 미국이 165,000불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민영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의대를 안 가고 공대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테크 직원들의 한번 연봉을 봤더니 네. 한국은 한 41,800, 그리고 이제 중국은 6만, 그리고 이제 미국은 11만 정도 된다고 나오면 되고 이게 보시면 이제 한국 테크 기업 직원들은 생각보다 연봉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안 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네. 그 이과 출신이잖아요. 저는 자연과학대학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배들이나 후배들 가운데 그 학업의 꿈이 있어서 석사 박사를 밟았던 그런 분들 보면은 사실 연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녹록치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분명히 이제 석사와 박사를 다 마무리 짓고 뭐 교수님이 되든 아니면 뭐 어떤 그 박사로 이제 어디 취직하든 간에 네. 그 기간까지 그럼 30대 초반까지를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너
나중에는 박사가 돼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너 30대 중반까지는 근근히 살아. 라고 하는 게 먹힐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연구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좀 있어줘야 네. 그분들도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죠. 그때까지 가정도 못 꾸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과연 우리가 이공계를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유종호 네. 기자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네. 좀 이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봐서 저는 좀 많이 봤었어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가까워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국내 테크 창업자들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또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많이 받긴 많이 벌어요. 이제 우리나라 테크 창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한 4억 3,80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보다 중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많이 벌기는 하는데 성공 가능성이 낮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창업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 캐피털 투자 금액을 보면은 0.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절반도 안 되고요. 미국의 5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들이 유인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들을 좀 유인책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유인책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의대에 관련된 거는 뭐 유인책이 없어도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학으로 만약에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면은 연봉을 높여준다라든지 아니면 그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준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제가 뭐 의대 가는 거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의대 가야죠. 가야죠. 똑똑한 사람이 의사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그 모든 똑똑한 사람이 의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빅2가 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인재들은 전부 다 의대를 가버리면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서울대 공대 여러 공대에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다 두 번째 티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일 텐데 근데 그러면 그들이 창업을 한다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유인책 혹은 이제 요인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그럼 그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잘 돼봤자 삼성전자 직원이야. 잘 돼봤자 현대차 연구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자체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천인계획이라든지 만인계획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런 여러 양성 프로그램처럼 체계적으로 그리고 돈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R&D 예산 깎아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국내는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의대 다 가는 거 좋아요. 의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끼리 경쟁만 강화가 되고 우리나라는 기술 인재를 점점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 기술 인재들은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 중에 공학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공대를 가서 한국에 있는 기업을 가거나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실제로 그들의 해외 유학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한국 출신의 뛰어난 분들이 미국 내에서 스타트업을 차려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한국을 돌아올 계획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사실 해외에서 물론 일할 수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 창업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은 그 인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본국으로 귀국을 해서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됐던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돌아와라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만약에 인재 육성이 되다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그 류종훈 기자랑 얘기하다 보니까 앞서 우리가 저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식산업센터 투자다. 우리나라는 지식산업센터에서 부동산 그거나 하고 참 아주 조금 씁쓸한 현실을 좀 마주하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의대 가는 걸 죄악시하는 거 아니고 부동산 투자하는 걸 죄악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